트럭 운전사가 빈 트럭을 몰고 다시 나타난 것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다. 그동안 춘희는 이전처럼 다시 희망에 들떠 벽돌을 굽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채 저고리 윗주머니에서 자랑스럽게 지폐 한 다발을 꺼내 들었다. 자, 보라고. 내가 말했지? 이 정도 벽돌이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춘희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잔뜩 실망한 표정이었다. 트럭 운전사는 너스레를 떨어가며 춘희에게 돈다발을 내밀었다. 자, 받아도. 얼마 안 있으면 넌 곧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나를 잊지 말라고. 알겠지? 그러나 춘희는 돈을 안 받겠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봐 벙어리,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인데 난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순진한 여자한테 사기나 치는 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말라고. 트럭 운전사는 다시 춘희에게 돈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한사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할 수 없다는 듯 그는 돈다발을 도로 넣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일단은 내가 맡아두기로 하지. 난 셈이 흐린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할 건 없어. 내 지갑은 은행보다도 더 신용이 확실하거든. 트럭 운전사는 춘희가 여전히 다 찢어진 수의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그런데 왜 내가 사다 준 옷은 안 입는 거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물론 비싼 옷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판에서 아무렇게나 산 건 아니라고. 아무리 자존심이 세도 선물한 사람의 성의 정도는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춘희는 그동안 트럭 운전사가 사다 준 옷을 살림집 안에 넣어둔 채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춘희는 그동안 트럭 운전사가 사다 준 옷을 살림집 안에 넣어둔 채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작은 변화조차 두려웠던 그녀로서는 10년 넘게 입어온 수의를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오라, 그러고 보니 아끼느라 안 입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 없어. 그 옷은 고이 모셔두라고 사준 게 아니라 입으라고 사준 거야. 다 떨어지면 다시 사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입어. 그날 트럭 운전사는 다시 벽돌을 트럭 가득 싣고 떠났다. 그렇게 두 사람의 거래는 시작되었다. 트럭 운전사는 벽돌을 실어가는 대신 쌀과 고기 등 먹을거리와 냄비와 담요 등 생활에 필요한 가재 도구를 사다 주었다. 그는 아무 때고 불쑥 나타나 쌀가마 따위를 내려놓고 벽돌을 실어갈 뿐 춘희에겐 그 이상의 어떤 접근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거친 사내였으며 춘희의 섬세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보통의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춘희는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벽돌을 만들었다. 벽돌을 만드는 중에 그녀는 문득 공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녀는 자신이 기다리는 것이 공장을 떠나간 일꾼들이 아니라 바로 그 트럭 운전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세상에 대해 굳게 문을 걸어 잠갔던 춘희로서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쌍둥이 자매나 문을 그리워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감정이었다. 굳게 닫아 걸었던 문에 일단 틈이 벌어지자 거대한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다. 처음엔 진흙을 이기다, 혹은 혼자 밥을 먹다, 또는 방에 누워 갈라진 천장 틈으로 둥근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르던 트럭 운전사의 얼굴은 어느샌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말았다.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사내가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그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점점 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구더기처럼 바글거렸고 새벽이 올 무렵이면 밤새 뒤적거리느라 돌아눕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버렸다. 하지만 해가 솟아오를 때쯤이면 언제나 그랬냐 싶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내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밖으로 달려나가곤 했다. 그것은 오랜만에 사랑의 법칙이었다.
어느 날 춘희는 문이 빠져 죽은 개울에 나가 빨래를 하다 문득 맑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무렇게나 솟아난 잡초처럼 사방으로 뻗친 머리카락과 걸레처럼 찢어진 수위, 그리고 거대한 몸뚱이 위에 난 흉측한 상처들. 춘희의 머릿속엔 오래전 그녀의 엄마 금복이 사랑했던 한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상아처럼 하얀 목덜미와 만지면 그대로 손에 묻어날 것 같은 부드러운 뺨, 그리고 긴 허리. 춘희는 엄마가 왜 그녀를 좋아했는지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것 같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춘희는 마침내 걸레가 된 수의를 벗고 사내가 사준 노란 원핏을 입어 보았다. 다행히 맞춘 것처럼 몸에 꼭 맞았다. 며칠 후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춘희를 본 트럭 운전사는 신기하다는 듯 번글거리며 말했다. 역시 그걸로 선택하길 잘했어. 그걸 입으니 뭐랄까 마치 귀여운 병아리 같군. 이후에도 그는 여러 옷가지들을 사다 주었으나 춘희는 언제나 노란 원피스 한 가지만을 고집했다. 사내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춘희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건 트럭 운전사가 처음 공장을 찾아온 지 서너 달이 지난 그해 가을이었다. 그날 춘희는 펌프 옆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목욕을 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난 흉터를 보았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으나 그날은 자신의 흉터들이 몹시 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곰과 싸울 때 입은 가슴의 상처는 유독 크고 징그러웠다. 그녀는 그 흉터들을 지우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안타까웠다. 교도소에서 만난 여자처럼 자신도 하얀 피부를 갖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여자의 육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도 싶었다. 춘희는 문득 사내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언제 왔는지 트럭이 옆에 세워져 있었고 사내는 자신의 알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사내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은 이상한 열기로 번글거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낯선 표정이었다. 자신이 발가벌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의아한 듯 사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보니 사내의 낯선 눈빛을 어디선가 본 듯했다. 그 눈빛은 오래전 천둥이 발가벗긴 엄마를 깔아뭉개던 사내들의 눈빛과 뭔가 좋지 않은 징조였다. 사내는 춘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경계심을 갖고 주춤거리며 물러서다 나뭇가지에 발 뒤꿈치가 걸려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순간 벌건 사타구니가 햇빛 아래에 드러났다. 사내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와락 넘어진 그녀의 몸 위를 덮쳤다. 사내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런 공포심에 몸이 얼어붙었다. 사내는 바지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뭔가 뜨거운 것을 그녀의 사타구니에 대고 비벼댔다.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와 닿았고 두툼한 가슴은 그녀를 짓눌러 댔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사내를 떼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사내의 어깨를 밀쳐내는 순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자신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날카로운 통증이 정수리를 꿰뚫고 지나가며 온몸에 힘이 풀렸다. 그곳은 오래전 교도소에 있을 때 철가면이 곤봉으로 사정없이 쑤셔대던 곳이었다. 곤봉으로 쑤셔대 피가 흘러내리자 철가면은 말했다. 그래도 꼴에 처녀란 말이지. 하긴 어떤 미친놈이 너 같은 괴물하고 붙어먹고 살겠어. 너처럼 나쁜 년은 개나 말하고도 하는 게 안 어울릴 거야. 안 그래? 그녀는 철가면처럼 사내가 자신을 괴롭힌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내를 밀쳐내려고 버둥댔다. 그럴수록 사내는 필사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붙였다. 그녀의 힘도 어지간했으나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사내의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곧 통나무가 구르듯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엔 분노가 솟아올랐다. 사내는 옆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남자였다. 그녀는 사내의 얼굴을 물어뜯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어느새 사내의 표정이 변해 있었다.
방금 전에 낯선 열기는 온데간데였고 평소에 그처럼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과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사내의 코를 물어뜯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사내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미안해 벙어리. 처음부터 나도 이런 식으로 일을 치르고 싶지는 않았어. 하지만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후 비슷한 일은 사내가 찾아올 때마다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며 고통이 되살아났지만 차마 사내의 얼굴을 물어뜯지는 못했다. 사내가 멀쩡하다가도 왜 갑자기 나쁜 사람처럼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벌레가 일으킨 질병처럼 어떤 나쁜 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병은 바로 사내의 사타구니에 있는 괴상한 물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애꾸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었듯이 사내의 병을 치료해 주고 싶었다. 어느 날 그녀는 칼을 들고 잠든 사내의 물건을 잘라 없애려 했다. 칼을 물건에 대는 순간 사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멀리 던져 버렸다. 그는 황당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미쳤어? 벙어리? 나를 고자로 만들 참이야?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지. 불행하게도 춘희는 죽을 때까지 끝내 성의 기쁨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 운전사의 행동이 철감염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느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식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행위는 언제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또한 정수리를 꿰뜬 통증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그의 눈빛이 이상한 열기로 번득일 때면 이미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곤 했다. 그녀는 상대가 자신의 배 위에서 헐떡일 때마다 빨리 일이 끝나 그가 평소에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오기만을 바랬다. 그래서 자신을 안고 누워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겪은 일들을 들려주기를 바랬다. 비록 사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의 몸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와 울림이 좋은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어느덧 깊은 잠 속에서 빠져들게 만들었다. 춘희는 언젠가부터 사내가 오면 밥을 지어주었다. 그녀는 오래전 공장에서 여자들이 가마솥에 밥을 하던 장면을 기억해내 밥을 짓고 찬을 만들었다. 비록 밥은 설고 차는 간이 안 맞았지만 사내는 언제나 달게 그릇을 비웠다. 사내는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나면 염치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릇을 다시 내밀곤 했다. 밥 좀 더 줘, 벙어리. 오늘은 여간 배가 고팠어야 말이지. 게다가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으니 배탈이 나더라도 할 수 없지 뭐. 여느 지아비와 지오미처럼 두 사람은 뒷마루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유난히도 단풍이 고왔던 그해 한없이 쓸쓸하기만 했던 남바란의 가을은 그렇게 한 낯선 사내의 출현으로 풍성하게 깊어가고 있었다. 춘희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0년간의 혹독한 교도소 생활을 마친 후 다시 수년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온 그녀에게 트럭 운전사와 함께 지낸 몇 달간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더불어 한 생을 보냈더라면 그녀가 겪은 고통은 모두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왕의 인생은 그리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가혹한 운명은 아직도 그녀 앞에 더욱 모질고 혹독한 시련을 남겨두고 있었다. 첫 서리가 내린 뒤 며칠 뒤 트럭 운전사가 다시 공장을 찾아왔다. 그는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춘희가 입을 두터운 잠바를 사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춘희를 보자마자 대뜸 치마부터 걷어올리고 일을 치르려 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춘희의 배가 평소보다 더 불러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춘희가 본래 다른 여자들보다 뚱뚱하긴 했으나 그는 그것이 곧 임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춘희의 배 위에서 내려와 조용히 치마를 내려주었다. 춘희는 사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사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날 그는 밥 한 그릇도 채 비우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옆에서 잠든 춘희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춘희가 눈을 떴을 때 트럭 운전사는 보이지 않았다. 마당에 세워져 있던 트럭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내가 평소에 긴 너슬에 섞인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이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사라진 건 이전에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일을 하면서도 연신 굴다리 쪽을 힐끔거렸다. 그 시각 트럭 운전사는 공장을 멀리 벗어나 좁은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 여느 연인들에게 의당 축복일 터이지만 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오래전 그가 광산 회사의 격리를 떠날 때 그랬듯 그는 아이가 자신의 발목을 비끄럼에 소나 돼지처럼 평생 우리에 갇혀 살게 될까봐 두려웠다. 구불구불 고개를 넘어가며 그는 춘희와 헤어지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방랑벽이 자신의 운명인 바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고개를 넘을 때쯤 홀가분한 생각까지 들었다. 따지고 보면 춘희가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는 아니었다. 한 고개를 더 넘어가며 그는 생각했다. 길은 어디에나 뻗어 있고 그 길가엔 언제나 여자들이 널려 있다. 여자란 그저 사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야 할 여러 대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쯤 그는 낯선 도시에 가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 멋진 인생을 꾸려보겠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마침내 트럭이 환하게 트인 길로 들어서자 그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그렇게 트럭 운전사는 공장을 떠나갔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길이었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도 트럭 운전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춘희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교미가 끝나면 배가 불러오고 그 뒤에 새끼를 낳는다는 것을 야생동물들의 생태를 통해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진입로 쪽을 쳐다보며 트럭 운전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춘희의 귀엔 사내가 떠날 때마다 하던 작별 인사가 맴돌았다. 좋아, 벙어리, 또 만나자고. 하지만 언제 오겠다는 약속은 못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약속이거든. 트럭 운전사는 자신의 말대로 약속도 없이 떠나갔고 공장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그는 겨울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뱃속에선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게 느껴졌다. 춘희는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는 소중한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가슴이 벅차오르는 뿌듯함을 느꼈다. 알을 품은 둥우리 안의 암탉처럼 그녀는 홀로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겨울을 났다. 이듬해 봄이 되자 춘희는 만삭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서기조차 힘들게 되어 있었다. 배는 끝도 없이 부풀어 올라 살이 트고 핏줄이 터졌다. 춘희는 배가 터져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겁이 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때쯤 공교롭게도 양식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춘희는 근 1년 만에 다시 먹을 것을 찾아 야생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때는 이른 봄이라 들판과 계곡에는 먹을거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 그녀가 아이를 낳기까지 겪은 혹독한 굶주림은 차마 글로 옮길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눈물겨운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굶주림으로 인해 아이까지 고통받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으며 그 때문에 더욱 애가 탔다. 사내를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으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 트럭 운전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해 늦은 봄 춘희는 혼자 계집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작고 힘이 없었으며 울지도 않았다. 그 옛날 자신이 쌍둥이 자매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처럼 지독한 상황이었다. 춘희는 탯줄을 이빨로 물어 끊어내고 태반을 삶아 먹었다. 그것은 한 어미 된 자의 준엄한 본능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겨우 묽은 젖이 나와 아이는 가까스로 숨이 트였다. 자신이 만들어낸 한 생명체가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며 춘희는 가슴이 벅차 올랐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어미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춘희는 다음 날부터 다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벌판과 계곡을 헤매고 다녀야 했다.
새끼를 먹어야 한다는 본능이 가엾은 어미를 메마른 자연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미친 듯이 계곡을 헤맸으나 나뭇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요사스런 봄은 새끼를 갓 낳은 어미에겐 가혹한 굶주림의 계절일 뿐이었다. 젖이 부족해 아이는 빈 젖을 빨며 힘없이 울었다. 산모가 먹을 게 없으니 젖이 나올 리 없었다. 춘희는 새순을 따먹고 나무 뿌리를 캐 씹고 들쥐를 잡아 먹었다. 그녀는 연약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연과 맞서 싸웠다. 더없이 단순하고 더없이 잔인한 싸움이었다. 계절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다행히 계곡은 부족한 대로 젖이 나올 만큼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대신 춘희는 더욱 바빠졌다. 먹이를 구하러 다니고 아이를 돌보는 한편 이전처럼 다시 벽돌을 찢기 시작했다. 사내가 떠나간 게 자신이 벽돌 만드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사내가 보고 싶었다. 그의 우렁우렁한 목소리와 구수한 몸냄새, 심지어는 그토록 싫어했던 그와의 잠자리마저 그리웠다. 그녀는 사내에게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주고도 싶었다. 그 간절한 바람은 가을이 지나고 다시 잔인한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폭설. 그해 겨울은 정부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눈이 많이 내린 해였다. 당시를 기억하는 늙은이들은 눈이 내릴 때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그해 겨울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지금 이건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해는 정말이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지. 난 빙하기가 다시 오는 줄 알았다니까. 춘희는 아이를 안고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곳은 언젠가 그녀가 애꾸를 만난 적이 있던 계곡 근처였다. 아이의 몸은 불같이 뜨거웠다. 윙윙대며 귓전을 스치는 차가운 칼바람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애꾸를 찾고 있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애꾸가 아이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 그것은 아픈 아이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날 아침 산속에 놓아둔 올무를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다행히 올무엔 작은 산토끼 한 마리가 걸려 있었다. 토끼를 삶아 죽을 끓일 생각에 집으로 급하게 들어선 그녀는 아이의 몸이 좁쌀 같은 발진으로 빨갛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달아오른 얼굴은 곧 터질 듯 뜨거웠고 작은 입으론 연신 기침을 해댔다. 그녀는 황급히 젖을 물리고 얼러댔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숨이 넘어갈 것처럼 고통스럽게 기침을 해대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어쩔 줄 모르고 허둥거렸다. 겨우 정신을 차려 토끼를 잡아 삶은 국물은 아이의 입에 넘겨주었지만 곧 토해내고 말았다. 오후가 되자 열은 더욱 높아졌다. 아이는 기력을 모두 잃어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눈밭을 헤쳐 계곡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수십 갈래로 뻗어내린 계곡은 한결같이 비슷한 모양새여서 애꾸를 만난 계곡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무릎까지 눈이 잠겼다. 어느덧 아이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길을 헤매 다녔지만 곧 길을 잃고 말았다. 더럭 겁이 났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발길을 돌렸으나 폭설로 길이 끊어진 데다 거센 눈보라가 눈앞을 가로막았다. 귀신이 울어대듯 거센 바람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가운데 날은 어두워졌고 산속의 어둠은 삽시간에 천지를 덮어버렸다. 눈은 그치지 않았다. 가도 가도 끝없는 눈밭뿐. 그녀는 서서히 지쳐갔다. 발걸음도 점차 느려졌다. 사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는 허벅지까지 잠기는 깊은 눈밭에 아이를 안은 채 넘어지고 말았다. 눈속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귓전을 때리던 바람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빨리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이의 상태가 걱정됐지만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죽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그녀가 태어났을 때 맡았던
마구간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그러는 동안 고운 눈가루는 두 모녀의 지친 몸뚱이를 서서히 덮어주었다. 춘희가 아이를 안고 눈밭을 헤매던 그 시각 트럭 운전사는 산길을 넘고 있었다. 그는 벽돌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후부터 시작된 눈보라는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더 거세졌다. 그는 지쳐 있었다. 유치장에서 막 나온 길이었다. 춘희를 떠난 후 그에겐 좋지 않은 일만 생겼다. 그는 멀리 지방에 있는 과수원에서 도시로 과일을 실어 날랐다. 돈벌이가 나쁘지 않았다. 여자도 만났다. 여자는 청가물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여자였다. 그녀의 몸에선 언제나 향긋한 포도 냄새가 났다. 처음 몇 달간 두 사람은 달콤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은 방을 얻어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과일 장사는 만족을 모르는 여자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어댔다. 여자는 사내가 게으르다고 트집을 잡았다. 돈을 헤프게 쓴다고 잔소리를 했고 왜 남들처럼 못하느냐고 무시했다. 그가 만난 여자들 가운데 최악이었다. 그래서 그는 떠났다. 여자를 떠나 이웃도시로 가던 도중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상대와 말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냈다. 경찰서에 있는 동안 불현듯 벙어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애를 낳았는지도 궁금했다. 그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도 이전 같지 않았으며 피로가 더 자주 찾아왔다. 이젠 긴 방랑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도 남들처럼 아이를 키우며 안정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강렬하게 일었다. 그날 아침 그는 유치장에서 나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쌀과 고기를 샀다. 양털로 짠 노란 스웨터도 샀다. 그것은 벙어리에게 줄 선물이었다. 한시 바삐 벙어리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와 자신이 만들어낸 아이의 얼굴도 보고 싶었다. 평대가 가까워질수록 눈발은 점점 더 붉어졌다. 고개만 하나 넘으면 멀리 공장이 눈에 들어올 터였다. 그는 춘희가 아직도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춘희를 만나면 해둘 말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다. 미안해 벙어리. 너한테 실증이 나서 떠났던 건 아니야. 난 그냥 자유롭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젠 다 끝났어. 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너에겐 처음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하겠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앞이 보이지 않아 앞유리에 얼굴을 바싹 들이댄 채 운전을 해야 했다. 그는 아이가 귀여운 계집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내려가며 아이에게 줄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그는 거기까지 생각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바보 같은 놈. 그는 운전대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순간 운전대가 돌며 트럭이 길을 벗어났다. 가파른 내리막길이었다. 그는 놀라 황급히 운전대를 틀었다.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길 옆 난간을 들이받았다. 트럭은 계곡 아래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비탈길을 굴러내리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젠장,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난 그냥 길 위에서 죽고 싶은데. 트럭은 계곡 아래에 있는 바위를 들어받고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곧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에 덮이고 말았다. 평생 길 위를 떠돌며 살아온 그는 눈 덮인 계곡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 등산객이 부서진 차 안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눈이 모두 녹은 이듬해 봄 5월이었다. 그 장소는 벽돌 공장에서 불과 10월이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춘희는 눈을 떴다. 찌를 듯이 눈이 아팠다. 천지를 하얗게 뒤덮은 눈밭 위에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언제 눈보라가 쳤나 싶게 사방은 고요하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이 천근이나 되는 듯 무거웠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팔을 내려다 보았다.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미친 듯 눈속을 파헤쳤다. 곧 눈 속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급히 안아올렸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얼굴은 창백했으며 팔다리는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충격에 그녀는 뒤흔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차가운 얼굴에 자신의 뺨을 비벼댔다.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총 맞은 노루처럼 비틀거리다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아이를 눈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아이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그리고 죽어 있었다. 아이를 내려다보던 그녀에게 문득 해일처럼 거대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것은 한꺼번에 목을대를 밀고 터져나왔다. 춘희는 울었다. 절망적으로 슬프게 숨이 막힐 만큼 필사적으로 울었다. 태양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다. 하얀 눈발에 춘희는 하나의 점으로 남아 울었다. 그간의 기나긴 외로움과 고통을 모두 담아내 울었다. 온몸을 떨며 격렬하게 울었다. 가슴이 터질 만큼 우렁차게, 목이 찢어질 만큼 처절하게 울었다.